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이성만 의원님과 함께하는 여의도 소식. 자, 오늘 이성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거네요. 이성만 의원님도 함께 이제 올해 첫 인사를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그 이제 작년에는 좀 소외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소는 이제 우죽하게 밀고 가는 힘의 그런 해라고 본다면 올해는 이제 호랑이해입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또는 비약하는 그런 한 해가 이제 돼야 될 텐데요. 요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좀 비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네. 대중구대에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진짜 호랑이처럼 날쌘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범의 해의 범의 용맹처럼 여러분들도 용기 있게 막 헤쳐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많은 그쵸? 일이 있었죠. 어제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어떻게 총괄 선대위원장이 후보한테 연기해라. 너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의총장에서 얘기했다는 의총장에서요. 예, 그게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 영상을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은 남한테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일종의 기대감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투표하시는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과다한 그런 공약을 하거나 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선출직으로 선거를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나게 되면 그걸 다 유권자들은 다 인정을 해요. 다 네,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지. 네. 이 진정성 없이 그냥 기대감만 높여주고 그냥 이렇게 좀 달래갖고 한 표 얻는 것 같고 그러면 설사 그 내용이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표가 얻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네. 참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김종인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름 그래도 정치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네, 달인이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인데 참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그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굉장히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뭐 개인적으로 할 얘기지 그거를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라. 너는 연기나 해라. 시키는 대로 연기나 해라라는 거는 국민들을 속이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을 뭐 이정재나 이병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라. 그런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누구 전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할 때 그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이제 현재의 선거 구도를 보니까 이 정권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 네. 이것이 훨씬 높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죠. 그것이 차이가 심했을 때는 한 6대4 정도, 네. 6대4 정도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 보니까 요런 구도에서 그냥 국민들 뜻만 그냥 크게 뭐 어긋나지 않고 잘 봉합해서 가면 되겠다. 이래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머리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든 참이든 가리지 말고 국민들한테 잘 연기만 하면 당선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석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로는 그거는 시대 정신이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새로운 걸 바라는 것뿐이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네네. 이 시대에 뭐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는가?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지. 그냥 국민들이 막연하게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요구하고 생각하는 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혁신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제 슬로건을 보면 뭐 공정, 뭐 상식, 뭐 이런 것이 말하자면 시대 정신인 거예요. 네네네. 본인이 제시한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정신에 대한 것을 그 공정이라고 하면 그 공정의 원칙에 맞게끔 자기가 과거에도 살아왔지만 선거 과정에도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상식이라고 했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상식적인 원칙에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선거 과정에서더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또 믿음을 심어줘야 돼. 이래야만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교체론이 높으니까 잘만 어쩌하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단순 공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의 그 근본을 둔 계산적인 그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를 했던 건 바라는 건 뭐냐면 형식의 교체가 아니라 내용이 그렇죠. 혁신적으로 예, 바꿔야 예, 된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이재명 우리 후보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는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세웠던 것이 결국은 그 적폐청산을 이제 내세웠고 그러다가 조국 사태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과거 뭐 우리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나 그 관련된 특히 좀 20대들이 사실 생활이 어려워요. 20대, 30대들이. 왜냐하면 취직도 잘 안 되죠.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도 하기 힘들죠. 거기다 집 사기도 힘들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져 있는 이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의 문제라든지 상식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함께 뭉쳐서 이 민주당 정부 갖고는 안 되겠다.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라고 하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 더 많은 투표를 여론조사 시 의견을 표한 것은 그랬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그 20대, 30대들이 느꼈던 그런 문제, 지금 현실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인 어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그런 거에 공감을 얻기보다는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만 믿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한 것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어찌 보면 어찌해서 잘 속이든 어떻게 하든 해서 정권만 잡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좀 기만 전술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확한 뜻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뜻을 알고 예.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찾아내고 국민들에 다가가고 이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교체율이 높아? 그럼 잘만 하면 이기겠군. 그러면 사고 안 나게 적절히 행동하면 되겠군.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기보다는 국민들의 지금 소외된 마음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걔네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정권보다는 이권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자, 어제 국민의힘 사태가 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사퇴를 하고 누구는 사퇴를 안 하고 뭐 사퇴를 했다가 말았다가 이건 철회했다가 소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종인 총괄은 사퇴를 했나요? 뭐 사퇴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지 또 그렇게 않습니까? 얘기를 네, 했죠. 본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뭐 사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발표됐는데 나중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이준석 당대표하고 서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통화를 했는데 그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나 사퇴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내가 듣기로는 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사퇴 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게 사퇴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제 논란이 됐죠. 논란이 돼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사퇴 안 했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네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퇴를 한 거죠. 그거는 사퇴를 한 게 했죠. 맞고. 예, 예. 이준석은 어떻게 된 건가? 이준석 당대표는? 거기는 사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은 선출에 의해서 그 당대표가 됐기 된 때문에. 것이고, 네. 선출해서 당 대표가 된 것이고 자기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죠. 그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 건데 지금 현재 선대위 구성은 임명직인 거잖아요. 다분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대위 자체에 대한 구성하는 거는 후보가 네. 결정할 일이지만 당에 대한 당 대표를 직책을 유지하냐 안 하냐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후보하고 뭐 상의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퇴하라고 그래서 내가 사퇴하고 할 일이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님하고 우리 이성만 의원님하고 좀 가까운 친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네, 시장 시절에 제가 인천시 의장이었으니까 시의회 의장이었고, 의장이었으니까요. 예. 예.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뭐 그걸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부분을 네. 이준석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제 가끔마다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느끼게 할 때 이준석 대표는 자기 신념이 뚜렷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또 표현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표현을 뭐 좀 피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면 네. 빨리 정리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확고히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정확하게 그에 맞춰서 그 말을 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럼 바로바로 수정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보통 저 친구 깔끔해 뭐 이런 네네. 얘기할 때 논리가 깔끔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뭐 외압이라든지 기존의 권위라든지 외압이라든지 이런 데 순응하기보다는 자기의 주관을 오히려 뚜렷하게 밝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30 세대들의
아이콘이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어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2030 세대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존의 권위나 기존의 시스템 이런 것으로부터 나타난 산물이라는 의식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닌 거대로 그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이준석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2030 세대들한테 마음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그 신지혜 씨 그 페미니스트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였던가요? 예. 신지혜 씨를 영입해가지고 또 2주인가 3주 만에 또 사퇴를 해버렸어요. 신지혜 씨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정확한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신지혜 씨가 나도 사퇴했으니 이준석 대표도 사퇴해라. 그러니까 이제 신지혜 씨 영입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그 대표가 좀 문제를 삼았죠. 네네. 왜냐하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 그렇죠. 이대남들의 어떤 마음의 표심을 흔들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지혜 씨하고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좀 각이 잡히는 네. 그런 관계처럼 좀 인식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지혜 씨가 사표를 내면서 본인 사표 내면 되는데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도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 사퇴 과정이 이준석 대표를 사임시키기 위한 어떤 준비된 과정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어떤 그런 이준석 대표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저항이 좀 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페미니즘이 이제 뭐 좋다 나쁘다의 가치 평가는 아닙니다. 가치 평가는 아니고 여권의 신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또 지나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 뭐 신재 씨 들어와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혼란만 야기시키는 그러다가 떠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당의 이제 그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한길 씨, 배신의 한길 김한길 그분도 또 사퇴를 해버렸어요. 새시대 준비위원장 그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 이기고 나서 그 이제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당의 후보자가 됐으니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번째는 가정을 해두고 그러다 보면 선거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간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을 끌어오면 결국 그만큼의 표만큼이 플러스가 돼서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극히 공학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당에도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뭐 김병준 또는 김한길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자꾸 데리고 갔죠.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호남의 김동철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꾸 영입해 간 것 같아요. 박주선 뭐 이런 사람. 박주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학적인 생각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고요. 또 그 마음을 얻은 것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내가 지향하는 정치 방향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 방향과 어떻게 일치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비록 과거에는 달랐지만 어떻게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씩 꼬우듯이 네. 쭉 갖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모아놓은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1차 파동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제주도를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분들 들어오고 뭐 신재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제주도 가고 나중에는 경남 어느 지역인가 호남 어느 울산, 지역인가 네. 가 있었죠. 그러다가 울산에서 만나서 그렇죠.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이준석 대표도 다시 선대위에 복귀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오게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단순히 봉합이 아니라 전체의 체계 구성에 대한 이거를 만들었어야 돼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인 바탕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선대 시스템이 정확하게 정착이 그러지 됐어야 않고 되는데.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 모아놓으면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관계라는 게 의사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명확해야 자기들끼리 내버려 두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기준점 때문에 의견이 서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애매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바구니에 모아놔서 포트폴리오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의 문제로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윤석열 본인에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의 부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나는 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비록 다른 쪽의 당에 다른 쪽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거를 실현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모여서 우리는 지금 이번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또 이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가치 아래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기준점으로 두고 그래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던 것이 그 기준점 때문에 일치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합지졸이 되고 중구난방이 되고 결국 지금같이 해체되는 상황도 제대로 해체도 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도 선거전을 치르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전을 치르면서 후보가 되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곤란해한 질문이면서 또 받는 질문이면 좀 이렇게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 딱 그거예요. 당신 이번 선거 왜 나왔어? 당신 이번 선거 왜 나왔어? 만약에 내가 선거전을 치르는데 내가 이번 선거를 나가서 배지 달고 출세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마이크 잡고 국민 여러분 저도 배지 달고 한번 출세하고 싶으니 저 좀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찍어주겠어요? 저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좋은 지역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 말이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본 마음이 내가 국회의원 돼서 배지 달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이번 선거 과정에 당선이 되면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무슨 기여를 하고 최소한 우리 지역 국민들한테는 어떠한 기여를 해서 그동안에 있던 모순점을 해결하고 또 행복하게 할 것인가 라는 소명을 본인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괴로워서 선거전 못 치릅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후보자가 되면서 첫 번째 할 일이 그겁니다. 저는 이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래서 나왔고 제가 당선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나라 흩어져 있는 많은 인재들을 그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함께 끌고 모아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네. 위치도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실패한 후보들은 이건 철학이 부재한 것이고 또 나와서 뭐를 할 건지에 대한 네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네. 이해되시죠?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나는 실용주의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겠다. 실사구시의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슬로건 자체도 나를 위해 이재명. 이제는 과거에 복잡하게 이게 가치가 어떻고 무슨 이념이 어떻고 이런 논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사구시.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맥점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민주당도 전대본을 재편하지 않았습니까? 재편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선 중심의 또 젊은 또 그 의원들 중심의 체제로 빨리 바꾸고 또 홍보본부장으로 김영희 네네. 본부장님을 네.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MBC PD 출신. 네. 이런 가치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또 영입을 하고 그런 체제를 갖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오는 원칙이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학술 토론하러 나온 것은 아니고 선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지 않냐. 그 가치는 국민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치인데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아니다. 이게 뭐 징벌적이고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진영 논리로 확실히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영 논리의 가치를 중시 여겼다고 한다면 아니 윤석열 후보가 50조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진영 논리에 나눠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는 가치지향적인 그런 현실을 가졌다고 한다면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상대방 후보자가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그게 다른 겁니다. 50조? 50조가 그러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의미가 있는가? 그럼 제시해 달라. 그럼 나도 검토해서 그것이 실용적 의미가 있다면 빨리 추경하자. 지금 당장 하자. 뭐 지금 이런. 당장 예,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그 어떤 그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이 실용적인 거에 바탕을 둔 겁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대외 외교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네. 우리가 뭐 과거의 전통적인 거는 일부 고려는 돼야겠지만 그게 너무 묶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형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것도 허례허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메시지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합일화시키지 못한 것은 근본은 그겁니다. 왜 나는 이번 대선에 출마했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뭐를 주려고 하는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제가 불투명했고 그 전제가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녹아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용이 서로 맞지를 않고 이래도 조종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네. 계속 중원부원하는.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역대 대선 그 슬로건에서 네. 지금 슬로건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뭐냐면 나를 위해 이재명이잖아요. 네. 그동안의 대선 슬로건에는 뭐 국민 또는 국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언급이 됐고 슬로건엔 대통령 뭐 예를 들면 준비된 대통령 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란 단어 자체가 다 빠져 있어요. 국민 국가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위해 이재명.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슬로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다분히 이기적인 투표를 하자.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하자.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념이나 정파에 쏠리지 않고 나를 위한 투표를 하자. 그렇다면 이재명이다. 이게 너무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좀 굉장히 획기적으로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 그게. 실용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 그동안 본인들 경선 과정이나 또 경선이 끝나고 나서 뭐 윤석열 후보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를 뭐 비판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문제를 삼고 그래서 전 정부의 잘못된 거에서 비판해야죠. 네. 저는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한테 그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죠. 미래를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박근혜, 이명박 이런 대통령 비롯한 많은 보수 인사들이 그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정권을 잡아서 똑같이 고통을 줍시다. 이거는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 슬로건에 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딱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이런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로 가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연정론도 그런 거예요. 연정론도 이게 예를 들자면 이념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다음에 당파적으로 선을 긋게 되면 연정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네네. 연정론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사구시와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하자고 한다. 그러면 의미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하고도 한번 힘을 합칠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탄력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슬로건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평상시의 생각이나 또 그동안 해왔던 뭐 성남시장으로서 또는 경기도지사로서 했던 뭐 도정 시정의 그 내용 속이나 또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라는 의미는 외부로부터 진짜 영향을 받고 짓눌리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는 스스로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과 직접 교류해 가면서 우리도 적절한 영향을 주고 적절한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로 올라왔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오바마 시절에 그 이제 뭐 그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일본이 미국한테 요청을 해서 미국이 강요해서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또 사드 배치도 일단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볼턴이 책을 냈지 않습니까? 볼턴이 책을 내서 그 하노이 회담을 할 때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협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아베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대한민국이 종속 변수였어요. 네. 일본이라든지 강대국들이 말하자면 독립 변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적었다는 없었습니다.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농단에 막 놀아나기도 했고 그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G7 회의에 연속 2년 연속 네. 계속 초청을 받고 이제 대한민국은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세계 여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니네들은 선진국이야. 그래서 UN 무역 개발 회의에서도 A 그룹에 있던 것이 B 그룹으로 가서 선진국 그룹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G7에서도 실제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우리가 세븐 국가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들으면 굉장히 기분 아, 나쁘다. 그럽니까? 아무튼 네네. 그러니까 이탈리아보다 좀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아졌다. 아, 뭐 네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뭐 최근에는 뭐 무역 수출입 규모가 영국을 또 앞섰다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나라가 이제는 독립 변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약간 더 친해지려고 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일본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한국과 더 친근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짓눌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해서 독립 변수로서 세계 경제 무대, 세계 정치 무대에서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역할을 잘 하고 잘 뻗어나가려면 고정된 이념에 묻혀 있지 않고 실사구시, 실용주의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처음에는 캐릭터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캐릭터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떤 대선 어떤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합쳐놓은 캐릭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실용주의가 좀 그런 면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 양반 정말 잘할 것 같다. 정말 혁신을 이룰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제 극한 갈등의 시기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극한 갈등의 시기를 접어들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용주의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완화하고 대립구도였던 거, 뭐 노사, 이 대립구도,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그 대립구도, 네. 뭐 이런 대립구도를 이제는 해소하는.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그런 게 되게 많죠. 최저임금제. 네. 그러면 자영업자, 대립구도, 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떻게 보면 소모전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인데 이 대립구도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이념적인 무조건 노동자 친화적이어야 돼 또는 기업 친화적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대립해 왔었던 면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실용주의가 필요한 시대가 왔고 이 시대적 소명을 나는 이재명 후보 나는 과거 성남시장 할 때부터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자기는 그걸 몸소 실천해 왔다. 그래서 그 소명을 그대로 나는 이번 대선에 쏟아내고 표를 얻어 당선이 되면 이 실용주의를 펼쳐나가겠다.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궤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이제 이쪽은 뭐 공정 상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공정과 상식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게끔 논리 체계를 세우고 그거를 많은 구성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로남불이든 여기저기 튀쳐나오고 네네, 그렇죠. 예? 또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뭐 현 정권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뭐 삼류 멍청이라고 표현하고 뭐 갑자기 대선도 필요 없다. 정권 내놔라. 대선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예. 선거 자체의 기제를 부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상대편 당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확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리고 그 뭐 이 수사받다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게 가혹 수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인권이 유지되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기 이전에 수사관이 능력이 있어서 요목조목 막 그냥 뚫어가니까 결국은 죽었더라. 이거 이제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능숙능란한 검사를 만나면 4, 5년간은 인생 절단 무죄를 받더라도 4, 5년 인생을 절단한다. 그것을 잘못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치 동경하는 듯한 이게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그럼요. 예? 그리고 내로남불이 어떻게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말만 뻔질하게 앞에 놓고 실제로는 그 정권 교체 그 지지율 높은 걸로 사람들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쇼를 잘 해서 무난하게 투표해서 당선되면 우리가 권력 잡고 우리가 다 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총괄선대위원장부터 저 말단까지 내려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또 열받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시청률이 올라가고요.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 근데 제가 논리적으로 다 이해하죠. 그럼요. 일관성 있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권 교체론이 이게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정권 교체론이 지금은 이제 많이 붙어가지 않습니까? 네. 정권 안정론하고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석 달 전, 5달 전의 정권 교체론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뭐냐면 정권 교체론이다 그러면 그때는 정권만 바라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을 뚜렷하게 갖고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생활이 괴로우면 인생이 괴로우면 이놈의 정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인생은 고해라고 그냥 부족한 점이 항상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은 아픈 곳이 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하나만 놓고 보면 자기가 인생이 좀 불편하고 괴롭고 좀 짜증나고 이러면 정권 좀 교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의식이 높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건 그 대상만 바라보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정권 받을 자가 누군지가 뚜렷하게 지금 대상이 나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는 애매했어. 홍준표가 될지 누가 네.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막연하게 정권만 갖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 그러면 윤석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를 보니까 이거 믿음이 안 가. 그러면 그 교체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을 때 윤석열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보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정권 교체는 네. 상대방과의 비교에 의한 정권 교체론이고 네. 5개월, 6개월 전의 정권 교체론은 현재의 정권, 네. 문재인 정부 하나만 바라보고 정권 교체론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정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해서 정권을 가져갈 사람의 모습을 보니 믿음감이 자꾸 생기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에게 진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하고 또 그거에서 마음을 얻고 표를 얻고 그리고 된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뜻을 충실히 실행하려는 마음적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야. 그 과거의 정권 교체론에 취해서 잘 좀 이번에 한 건 잘 해봅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의 화를 불러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쪽 그 국민의힘 정당 내에서는 뭐 후보 교체론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쪽의 국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는 정말 폭망했다라는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혹시 국힘당의 후보 교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사퇴해야 되는데 네. 사퇴하지 않고서는 가능한가요? 아니,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뭐, 네. 뭐 기소를 당해서 그러니까 당원 자격 정지가 돼야 되니까 뭐 기소를 당해서 형을 받는다든지 네. 뭐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뭐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윤석열 후보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다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후보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는 어렵다. 네. 후보 교체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 단일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후보 얘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인데 이 단일화는 별로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날 공산이 커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예, 제가 더 얘기하고 반면에 그 윤석열 국민의힘당하고 단일화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저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의 지지율이 뭐 8% 넘어서 10% 넘었다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의 지지율이. 네. 근데 그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의 고유의 지지율이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서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비전이나 이슈에 의해서 모여든 그런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지지자들이라 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표가 상당 부분 갈 거예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 쪽을 처음에 밀었다가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윤석열이 영 아니야. 예. 그래서 안철수에게. 안철수 후보에게 잠시 도피에 가 있는 겁니다. 도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양자 대결을 붙여버리면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붙이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올라가서 격차가 줄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양자 대결을 한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이겨.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등으로서 사퇴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떠나서 싫어서 떠나왔는데 네. 다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 부분이 이재명 후보로 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 고유의 그 지지했던 한 3, 4% 정도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 도피해온 또 지지 세력이 한 뭐 네. 5, 6% 정도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싫어서 온 거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개연성이 되게 큽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뭐 젊으신 분이고 또 미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쪽으로 본인의 거취가 움직여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본인도 했지만 효과가 없으면 네. 그만큼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실패한 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안철수 후보 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요건은 저는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적을 거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단일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메인 이슈화가 돼서 그것이 뭐 언론을 말하자면 장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활동이 뭐 가려버리고 해서 독점 뉴스로 나가버리면 마치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이길 때와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 광고 효과와 시너지 효과는 있겠죠. 네. 네. 그 현재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뭐 10% 정도 앞서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적게는 5%. 그러니까 보면 ARS 그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전화 면접 여론조사.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그러죠. 그다음에 ARS를 보면 한 5% 정도 이렇게 좀 네,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 추이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ARS 같은 경우에는 기계음으로 들어서 네. 선택하다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니 그렇죠. 나는 민주당 지지자니까 민주당 쪽에 네네. 의견을 두고 나는 국민의힘당 지지자야 국민의힘 쪽에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지지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해요. 네. 그러니까 뭐 참여율이 응답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ARS 요? ARS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지한 견고층들끼리 답변하는 거니까 답변하는 그 변하는 폭이 되게 적은 거예요. 되게 적고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하는 거죠. 미세하게 변하는데 여하튼 과거에 이것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권 교체로나 이런 것이 우세하다 보니까 이게 야당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다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높았다가 이제 그게 좀 빠져서 미세하나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나오고요. 더욱더 중요한 게 ARS입니다.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이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한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RS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도층이 약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반응이 그러니까 ARS하고 그 전화 면접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중도층이 어느 정도 의사를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도층은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옮겨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10% 넘게 차이 나는 거고 뭐 적은 경우에는 뭐 2, 3% 차이 나고 ARS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금의 어떤 구조로 해서 전체가 이제 짜여졌지 않습니까? 실사구시로 해서 전체 짜여져 있고 미래를 개척한다 나를 위해. 그래서 이 메시지로 계속 현실적인 정책안을 가지고 계속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갈 것 같고 이거를 뒤집으려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뭐 더 이상 악재 나올 것도 없고요. 뭐 새롭게 뭐 발견될 게 있을까요? 어떤 뭐 그런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체제도 잘 구성이 됐고 해서 그대로 갈 것 같고 문제는 이거를 야당 쪽에서 뒤집어 바꾸려면 야당 자체의 시스템이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통합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내부를 보니까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뭐 친이 친박으로부터 해서 네. 탄핵 찬성파 반대파로 또 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직접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45년형을 구형했던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박 쪽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또 갈라져 있고
거기다가 새로 2030 세대를 좀 대표하는 그런 신흥 세력들이 민주당이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국민의힘당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하는 세력과 또 그렇지 못한 세력 그런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서 용광로처럼 네. 서로는 다르지만 다름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지향하는 좀 조금씩 다르고 서로가 뭐 좀 충돌 나는 분은 조금씩 있지만 상대방을 서로 인정해주고 당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충돌이 있을 땐 하나의 원칙으로 서로 좀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 한계를 좀 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조수진 의원이 당 대표한테 대표라는 호칭을 한 번도 안 썼다는 그런 얘기라든지 나는 후보말만 듣지 대표 말은 안 듣는다 이런 표현을 했다든지 이런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표현 아무리 갈등이 있더라도 그런 표현은 안 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당대표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당에서 당원들이 선출한 사람을 유명한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선택한 건데 거기다가 또 이제 윤핵관이라고 우리도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것이 또 누구냐? 예. 만약 그게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누구냐? 그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도 애매하고. 그 소문에 의하면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인가 아니냐.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런 예. 건데 그것도 이제 구집이 찾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얘기지. 네. 그거를 언론 기관을 대놓고 윤핵관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혼으로 가기 위해서 네. 싸우는 것밖에 못가 서로 잘 합쳐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서로 갈라쓰기 위해서 싸움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또 보수 우파들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또 막 죽기 살기로 또 싫어하는.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의 짧은 시간 내에 하나의 용광로로 녹여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체제를 유지하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체제를 유지하려면 이제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어떤 틀로 가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돌국대 전략으로 네.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 빨빨 정비해서 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 가지고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 트럼프가 당선될 때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분석이 샤이 보수가 트럼프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샤이 보수가 없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샤이 보수가 있으려면 네. 저 사람이 되면 나한테 분명한 뭔가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단한 선거 전략가입니다. 단순히 엉뚱한 짓만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연설한 것 중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메리칸 퍼스트 이거 아닙니까? 미국 제일주의. 무조건 그거에 나는 아메리칸 퍼스트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No globalization.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90년대부터 이제 그 민주당 정부가 잡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세계화 틀에서 벤처기업 육성하고 이래서 새로운 부는 엄청나게 쌓은 거예요. 새로운 부는 엄청나게 쌓았지만 사실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인 산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러스트벨트 쪽에 그 과거 그 이제 그 블루 노동자들 노동자 그룹들을 볼 때는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거의 원인은 미국 사람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예. 이 어떻게 보면 신흥 자본가들의 이익을 불려주기 위해서 국제화, 세계화를 너무 중시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문제인식이 굉장히 컸을 때 트럼프가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러스트벨트에 많이 있던 사람들이 내가 그 트럼프 하는 행동을 보면 좀 괴상망측해서 저거 인간적으로는 싫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미래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투표는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일종의 뭐 샤이 보수다, 뭐 샤이 진보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 괴상망측한 행동을 좀 막말하고 막 이랬죠. 막 이랬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거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미래에 우리 당사자의 자녀들한테 어떠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 뭐를 해서 해주겠다는데 없어. 오히려 그런 기대감은 이재명 후보한테 더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오히려 샤이 진보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 하겠다.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돌아와서 막대한 이익이 생긴데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옵니까?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부를 가져왔지만 이 부 중에서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의 기본소득을 책임져 주겠다. 네. 이거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죠. 그럼요. 네. 이건 굉장히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야당을 밀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생활이 좀 공부하고 힘들어. 근데 이재명 소득을 인정해 준대. 네.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의 과정을 보면 하이 보수 이런 거는 크게 작용하지. 메시지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메시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50조 발언을 해서 뭐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고 뭐 그냥 어마무지 뭐 소상공인들한테 기대감을 확 심어줬거든요.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그러면 50조 제안해라. 제안하면 그 중에 그 의미 있는 걸 골라서 우리 추경 가자. 지금 당장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럼 빨리 제안을 했어야죠. 네. 그리고 제안을 안 하고 뭉개.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또 사회직에서 괜찮다니까 이게 뻥카 아니냐? 이게 뻥카 아니냐? 이게밖에 아니 나는 그 실무자들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내부 체질이 굉장히 취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요. 후보자가 준비 안 될 수 있어요. 신념은 같대. 네. 50조를 줘야 된다는 신념은 같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줘야 되지?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세부 내용까지 다 후보자가 짜는 게 아니니까. 그럼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빨빨빨 짜야지. 그렇죠. 밤을 새서라도.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안 짜. 대체 선거 전에 나와서 그냥 신문에 일면 톱이 되도록 다 제안해 놓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짜는 거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 자체도 문제지만 윤석열이라는 그 자체 메신저도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메신저도 문제고 또 네, 메시지도 문제고. 그 뒤에서 팔로우하는 그 하는 그 체제도 문제고. 예. 그러니까 하면 빨리빨리 했어야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여론조사에서 한번 그게 나왔던데요. 나 자영업자다 소상공인이다라는 분들에게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 자영업자분들의 지지율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뭐 조금이라도 높다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기대감이 그 아무런 이런 기대감도 심어주지 않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대감을 심어주면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대감에 충족할 만한 무언가시 제시가 되면 그땐 열렬한 지지자가 됩니다. 반면에 거꾸로 기대감을 쳐다봤는데 이거는 뭔가를 제시해 주긴 거녕 그냥 우야 끝나. 그럼 그 실망감이요 더 커져서 더 그렇죠. 반대 세력으로.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했던 연기론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자. 정권 교체론이 높다. 예. 잘 연기하자. 내용 없어도 돼. 내용 필요 없어.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잘못하면 사고 쳐. 그러니까 이거에서 잘 연기해서 국민들 마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소상공인 잘 보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보호한다니까. 이렇게 그런 전략으로 가려고 미리부터 준비한 게 아니냐. 네. 승리에 도취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쪽 정당을 보면 어제 하루만 해도 정말 몇십 건의 사건 사고가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의 망언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또 망언이 터지고 나서 새로운 망언이 어제의 망언을 오늘의 망언으로 덮는다. 또 심지어 그런 말까지 생겨났어요. 이런 망언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의 부재고 예. 그 선거에 나올 만큼 그러니까 기초적인 숙련이 돼 있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역량이 쌓여 있지 않았던 네, 거죠. 역량이 쌓이지는 않은 준비 거죠. 부족이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왜 이 선거에 나오는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선거 전에 나왔으면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네.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고민도 없는. 네. 고민도 없으니 훈련도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참 이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왜냐하면 이런 선거 전의 경쟁을 통해서 또 상대방이 지적하는 뼈아픈 것들을 잘 또 귀담아 듣고 보완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논할까 이거를 주의 깊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또 하셔갖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좌절과 희망을 주려고 저러시나라고 쳐다보게 되니 그럼 정치가 희화화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정치가 희화화된 나라치고 제대로 선 나라가 없습니다. 네. 네. 이 맞습니다. 이태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 강국이에요. 네. 한때. 그랬죠. 근데 정치가 완전히 희화화됐어요. 네. 예? 진짜 정치가 완전히 희화화돼서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나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거기가 한때 포르노 배우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분을 지칭한 거 아닙니다. 네네네. 하여튼 의식이 있으면 돼요. 네. 미래의 가치관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치관이 있으면 되는데 하여튼 희화화됐어. 네네.
일본이 망해갑니다. 왜냐면 투표율이 30%밖에 안 돼.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려요. 30%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가 희화화됩니다. 네. 뭐 이상해. 이게 이런 희화화된 나라치고 또 프랑스도 한때 조금 그랬었어요. 네. 근데 요새 다시 좀 자리가 잡아가는데 그래도 이 독일 같은 나라들 보면 제조업의 뭐 세계 1위 국가고 아주 기반이 탄탄한 그런 국가 체제를 갖추는 나라인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투표율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주의 나치를 또 경험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러다 그런 보니까 부분들을 동계의식이 뭐 네.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혹시라도 정치가 희화화되지 않을까. 네. 그게 좀 아쉽고요. 조금 다시 좀 체제가 잘 정비가 돼서 뭐 우리 당 후보한테는 새로운 도전이 되겠지만 전위의 경쟁 체제를 이루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희화화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저는 꼭 뽑는다면 한 사람은 윤석열이고요. 한 사람은 허경영이라고 봐요. 대한민국 정치에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코미디화 돼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인프라나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뺏기면 마치 저자들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또 이재명 그 후보님이 꼭 당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 끝으로 이성만 의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그래서 뭐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당의 그런 뭐 총사퇴 건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근본은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부재했다. 네. 그래서 그 선대위 자체를 논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준비된 틀을 갖고 짜오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족한 점을 메꾸는 길은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네.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녹아내리면서 조금 더 촘촘해지고 조금 더 완성형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네. 하여튼 끝까지 3월 9일 우리 대선에서 제20대 대선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좋은 의견, 나쁜 의견이든 전혀 많은 의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최강가국이 되는 날까지 함께 열심히 뜁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치는 인사는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를 위해 그럼 이재명. 예. 같이. 같이. 예. 나도 자, 위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 둘. 나를 위해 이재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